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두고 추모 공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 추모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공 법칙의 신화였지만 창사 일의 최대 위기를 맞은 카카오. 금감원이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내용은 경제부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큐 국제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비교적 대규모로 작전을 펼쳤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개된 기습작전의 연장선상인지 본격적인 지상작전 개시에 더 다가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재웅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우선 이스라엘 군이 확인하고 있는 심야 가자 지구 공격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스라엘군은 X에 올린 글을 통해서 지상군이 현지 시간 25일 밤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을 펼쳤다고 공개했습니다. 공격 목표는 가자지구 안에 있는 테러 분자, 즉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기반시설과 대전차 미사일 발사 진지를 표적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지상 침투에는 보병뿐만 아니라 불도저와 탱크 등도 동원됐고 작전을 마친 뒤 이스라엘 영토로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작전 규모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군 라디오는 지난 7일 개전 이후 이스라엘군이 전개한 그 어떤 공격들보다 큰 규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공격이 본격적인 지상작전 개시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3일 밤에도 전격적으로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당시에도 탱크와 보병이 동원돼 하마스 무장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제한적인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기습작전이 다음 단계의 전쟁을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작전도 규모는 더 커졌지만 본격적인 지상작전의 개시라기보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공격이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TV 연설 직후 이루어져 전면적 지상전 돌입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 문제와 대규모 민간인 피해 등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이 연기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2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월과 5월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 개정안과 환노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각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두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상적으로 심사하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뇨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의 쇄신을 주도할 위원 12명의 인선을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명단을 발표했는데 서울 재선 의원인 박성중 의원과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오신환 광진을 당협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들 소개해 주시죠. 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국회에서 혁신기구 이름을 국민과 함께 혁신이라고 소개하면서 위원 12명의 명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서울 서초을 재선인 박성중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유일하게 포함됐고 검사 출신인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오신환 강진을 당협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궐선거 패배로 거세진 수도권 위기론을 고려한 인선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개된 명단엔 청년과 여성, 원외 인사도 다수 포함됐는데 다만 관심을 끌었던 비윤계 인사는 합류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쓴소리는 자신이 하면 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실력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 분들을 모으다 보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지역 안배가 된 거예요.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 달간 활동을 이어갈 혁신위의 첫 일정으론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가 검토되고 있는데 인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현직 원내대표와 오참 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물러났던 박광훈 전 원내대표는 물론 대표적인 비명계인 홍영표 전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분열은 필패고 단결은 필승이라면서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선 작은 차이를 넘어야 한다며 당내 통합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국정 운영을 심판해야 국가의 퇴행과 우리 국민들의 불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합니다. 개파 갈등 뇌관으로 꼽히는 지명직 최고위원회 후임 인선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감사 소식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과방위 종합국감에선 YTN 민영화 등 방송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죠? 네, 일단 지금 이 시각에 과방위 종합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진그룹이 최근 YTN 공기업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이후 방통위의 관련 심사를 앞둔 만큼 앞으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매각 과정의 적절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민주당은 지분 매각 방식, 변경 등을 문제 삼으며 국정조사 카드를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방통위 측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반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 역시 이러한 방통위 주장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법사위 국감에선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계기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안위에서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시스템에서 발견된 점검 도구는 해킹 용도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여당에서 정략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맞서는 공방도 빚어졌습니다. 양쪽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해킹 프로그램 아니에요? 기능이?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사용하는 해킹 프로그램이 맞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안 점검이 끝난 다음에는 삭제를 해야지 왜 남겨놨습니까? 국정원이 악의를 품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앞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남겨뒀다 하는 이런 의혹 제기입니다.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연한 결론이라고 환영하면서 예고대로 11월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관 4명이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결론이라면서 야당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해 두 사람은 1년 5개월 만에 재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오전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난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1980년부터 매년 열린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추도식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만큼 1년 5개월 만에 재회가 이뤄진 겁니다. 두 사람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고 바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추도사에 나선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세계적 위기 속 박 전 대통령 정신을 발판으로 다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새기고 우리 국민을 위대한 국민으로 단합시키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이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둘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는데 오솔길로 걸어 내려오며 대화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직후 처음으로 서울을 찾은 건데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네, 재작년 12월 사면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리는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족 대표로 인사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은 우리 앞에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지만 정부와 국민이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 힘을 모아 미래 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힘을 모아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오늘 추도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를 찾아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보수 단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가진 경험과 영향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오늘 주목할 만한 판결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하나, 한국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서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불상이 누구 소유인지를 놓고 7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오늘 불상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판결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대법원은 오늘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상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입니다. 이 불상은 1330년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후 왜구에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난 2016년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 요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는 절도단의 형사소송에서 이미 압수와 몰수 판결이 확정돼서 일본에서 반환 청구가 들어온 상태라며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1심 재판부는 불상이 도난과 약탈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 대마도로 옮겨졌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는데요. 소송 원고인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와 같다는 게 인정되지 않고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본 관음사가 수십 년 동안 불상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겁니다. 대법원 역시 오늘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이 20년 이상 불상을 점유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취득시효가 1973년 이미 완성됐고 따라서 한국 부석사는 소유권을 잃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서주 부석사와 원고 부석사가 같은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2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같은 사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 부석사 주지스님은 대법원이 불법 약탈을 합법화해줬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폐륜적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무력적,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소송에 한일 양국 모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만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동성 군인끼리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도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군형법 92조 6항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인 등의 성관계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는데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은 그 밖의 추행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다수의 재판관은 대부분이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기 확립,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해보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이 처벌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명확성 원칙을 어겼다는 소수 의견을 남겼습니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전 인하대생 2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도 검찰이 주장한 살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살인 혐의가 아닌 준간간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학교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8m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어젯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올해 3월부터 담임을 맡은 학급 여학생 8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의사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역삼동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토대로 해당 주점 실장 등을 상대로 수사해 A씨를 공급처로 특정했는데 A씨가 이들에게 별다른 금전적 대가 없이 마약을 건네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입건되면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E씨와 권씨를 비롯해 재벌가 3세와 작곡가, 가수 지망생 등 내사 대상까지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너 진짜 말 안 할 거지?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네, 지난해 7월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배우 이선균에 이어 가수 지드래곤까지 마약 투약 혐의가 잇따르면서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7월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자, 변호사님, 인하대 성추행 사건, 대학 캠퍼스 안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급생이었어요. 같이 대학생을 다니고 있는 동기 사이였는데요. 가해자는 이 여학생을 만취한 상태에서 준강간, 그러니까 한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서 성폭행, 강간을 시도하려다가 이제 단과대 건물, 인하대 단과대 건물에 2층에서 3층 사이의 창문에서 이 피해자를 추락하게 만든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또 피해자는요, 이렇게 추락한 이후에 방치된 채로 이 가해자가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된 상태에서 너무나 늦게 발견이 되었고요. 결국 사망에 이르렀던 안타까운 사건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가해자는요, 이 피해자가 추락한 이후에 이 피해자의 옷가지들을 숨겨두고 또 본인은 직접 구호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려서 더 큰 사회적인 공분을 얻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2심과 마찬가지로요. 준강간치사, 그러니까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려다가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한 과실범이다. 준강간치사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징역 2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 그러니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을 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고 준강간치사죄만 적용을 한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쟁점이 있었던 겁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준강간치사든 뭐 강간살이든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요, 고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기까지 고의가 있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예.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는 어떤 이 살인 부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부분은 무죄로 보았고요. 준강간치사 부분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사망을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의지, 그러니까 고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죽이려고 했다는 의지가 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요. 죽어도 할 수 없다 내지는 죽을 수도 있을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어야지 우리가 고의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외에도 1심, 2심 판단을 보면은 지금 가해자 역시도 만취 상태였고 지금 강간의 고의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살인을 하려는 고의까지 내지는 미필적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이 부분이 인정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창문에서 밀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아서요. 준강간치사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준강간치사죄가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서는 11년에서 14년 정도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징역 20년이 내려져서 가중적인 요건들은 고려가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지금 가해자 20대로 알려져 있잖아요. 20년 다 복역을 하고 나와도 40대에 불과하죠. 피해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는데 가해자가 이렇게 20년 살고 나오면은 또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 사실 유족들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픈 부분, 또 많은 분들도 좀 국민들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냐는 아쉬움은 남지만요. 지금 대법원 판단에서는 지금 준강간치사가 적용되는 한 어떤 가중적인 요소는 모두 고려가 된 판결이 징역 2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중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기본 형량이 아까 11에서 14년인데 그렇죠. 20년인 건 가중된 거다. 하지만 또 검찰이 구형한 거는 무기징역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아까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검찰은 죄명을 바꿔서 강간 등 살인으로 그렇죠. 했었는데 그때 어떤 판단과 지금의 판단의 가장 다른 점은 아까 말씀하신 살인의 고의성 그 여부입니까? 맞습니다. 결국 강간치사든요, 강간살인이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범으로 처벌을 하려면 사망을 시키려고 했느냐, 살인의 의사가 있었느냐까지 입증이 돼야지 우리 형법에서는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까지가 입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강간치사 혐의만 적용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검찰에서는 애초에 계속 살인의 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해왔고 이 부분에 수사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했고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이런 살인에 대한 고의성 부분은 인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사고 이후에 구호 조치를 안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또 뭐 허위로 메시지를 보낸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 일단 가해자가 또 판결 앞두고 뭐 30차례 정도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작용을 한 겁니까?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반성을 했느냐 여부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과 반성을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감형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가해자가 뭐 30차례 이상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고려된 판결은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 예. 단순히 반성문 제출한다고 절대 감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진심 어린 반성은 필요하겠지만요. 단순히 반성문만으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사건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남는 지점이요. 실제로 옷가지들, 그러니까 피해자의 옷가지들을 실제로 가해자가 숨겨두기도 했고요. 예. 음성 녹음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가 사실 녹화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휴대폰이 뒤집혀진 채로 녹음 버튼이 눌러져 있어서 음성만 있었는데 네. 음성 부분을 보더라도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때 만취 상태였고 직접적인 증거들이 발견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징역 20년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사건 역시 학교에서 발생한 일인데 초등학교 담임이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학교가 파악을 해서 경찰에게 알린 피해자만 8명.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교감 선생님이었죠. 네, 정말 또 충격적인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교권 침해 사례, 학교 폭력 사례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운데 이번 사건까지 더해져서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알려지게 된 계기를 좀 설명드리자면요. 학생들이 이제 피해 사실을 학생들끼리 얘기를 해보는 과정에서 너도 이런 사실이 있었어? 나도 이렇게 하면서 모여가지고 직접 교무실에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 이런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요. 이 학교 측에서는 즉각 일단 학생들을 교장실로 분리시켜 놓고 선생님도 바로 방송실로 분리하는 조치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교감이 나서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은 출동한 이후에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제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이 선생님을 현행범, 그러니까 긴급 체포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신고한 피해자만 8명인데 이제 담임 교사가 지난해 학교로 해당 학교로 부임했기 때문에 2년 정도 이제 담임을 맡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경찰 수사는 이 여죄를 다른 또 피해자가 있을지 모르는 그쪽으로 수사를 좀 진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가 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이 학교에 부임을 했고요. 지난해에도 고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올해 반만 해도 벌써 3월에 반을 맡은 거니까 7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 기간도 길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에도 이런 피해가 없었다고 보장할 수가 없고 이전 학교에 대한 조사까지도 충분히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전수에 대해서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해서 좀 진술하라는 그런 조치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 밝혀진 부분이 최소한의 피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2년 연속 고학년 담임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 학부모들 아까 교실 현장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게다가 피해 의자가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처벌은 좀 어느 정도 될까요? 가중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더라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은 정말 큰 존재입니다. 나의 스승이기도 하지만요. 안전과 보호의 의무까지 지는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압적인 관계라던가 이런 어떤 성접촉적인 시도, 신체 부위를, 특정 부위를 계속해서 만졌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나를 예뻐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지금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하는 경우에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아예 벌금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이제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자신의 보호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는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는 그런 가중처벌 조항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속영장도 청구되었고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만약 혐의 부분이 사실로 판단된다면 중형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또 연예계 마약 파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서 또 가수 지드래곤도 마약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일단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건 아니고 별개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연관성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제보자가 일치하는 상황이거든요. 사건은 결국 이 강남의 유명 회원제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이 마약 게이트의 일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원래 마약 수사라는 것이 제보에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제보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내사를 진행하고 어떤 혐의점이 충분히 의심이 된다 싶으면 이제 입건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번 지드래곤 사건의 경우에도 이선균 씨의 그 마약 사실을 제보했던 그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그 여성이 추가적으로 진술을 한 과정에서 지드래곤 역시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제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두 사건이 어떤 연관성은 있어 보이지만 뭐 함께 마약을 했다거나 같은 장소에서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현재까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고요. 별도의 마약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는 이제 의사 역시도 이제 이번에 입건이 되었는데 동일한 사람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제보자 역시도 가운데에서 동일한 이 유흥업소 실장으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연관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드래곤 권지용 씨 그 입건은 됐지만 아직까지는 마약의 종류라든지 뭐 투약 경위 같은 내용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보인 행동 등이 담긴 영상이 좀 온라인에서는 또 회자되고 있는데 경찰도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결국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좀 이 권지용 씨가 반복해서 신체 특정 부위를 좀 움직이는 행동들이나 좀 불안해 보이는 행동들이 이제 포착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크게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마약 관련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어떤 마약의 부작용으로서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아직 뭐 모바일 검사라든가 소변 검사 진행된 바는 없기 때문에 어떤 마약을 실제로 투약을 했는지 어느 정도로 투약했는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드래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도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일본의 공연차 방문을 했다가 지금 뒤풀이 장소에서 누군가 건네주는 담배를 건네받았는데 난 담배인 줄 알고 피웠는데 이게 대마초였다 이런 부분을 잘 소명을 했고 그 양도 굉장히 미비했었고 몰랐다는 점이 확인이 돼서 기소유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면죄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런 마약 관련 의혹에 연루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에 따라서 가중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걸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양이 적어서 기소유예를 받긴 했는데 지금 이번에 배우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대마 외에도 다른 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범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을 때도 있는데 만약에 이 투약 종류가 많다, 그럼 여기에 대한 또 가중처벌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종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드래곤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건 대마가 문제됐거든요. 대마는 마약 중에서 비교적 좀 낮은 처벌을 받는 물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필로폰 같이 굉장히 어떤 그 중독성이 높고 사회적인 폐악이 큰 물질을 이번에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이전과는 달리 충분히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 투약 횟수나 뭐 투약 종류 그리고 혹시 뭐 매매나 이런 마약에 있어서 밀수하는 데 있어서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사실 마약은 워낙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한 후에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사 결과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약 범죄도 이를테면 카르텔의 일종이기 때문에 내부자 협조 없이는 수사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영상 속에서 소개한 제도가 리니언시 제도, 그러니까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라는 게 있는데 아까 면죄부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떤 제도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이번 사안이 어디까지 좀 수사가 확대될지까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가 진행될 때 제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인이 마약을 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제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보를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경우에선
감면을 해주자 이런 제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보자들이 추가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는 수사에 협조한 부분에 대한 공을 인정해서 양형의 일부 참작이 되기는 합니다. 이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지금도 마약 수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약이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마약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쳐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라도 어떤 마약을 근절할 수 있다면 최소화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 사실 지금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고요. 내사자 1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벌써 5명이 입건된 상태거든요. 추가적으로 제보, 조사 내용에 따라서 줄줄이 관련자들이 엮여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고 수사 결과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안은 방송과에 미친 마약 의혹입니다만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 사실 YTN 보도만 찾아봐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봉쇄가 계속되면서 연료 고갈로 유엔의 구호 활동마저 중단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가 밝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방송에 따르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는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현지 시각으로 25일 밤 가자 지구에서 모든 구호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료는 가자 지구에서 식수를 공급하고 양수기나 담수화 설비를 가동하는 데 필수일 뿐 아니라 병원에서 각종 의료 설비를 사용하기 위해 발전기를 돌리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 전역의 병원이 응급실을 제외하고 모두 폐쇄한 채 마지막 남은 연료를 아끼면서 응급 환자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과 관련해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상대방의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확전을 막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미국이 먼저 가자 지구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교전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We engaged with all council members to incorporate edits, including language on humanitarian pauses and the protection of civilians fleeing conflict.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습니다. 미국은 일시 교전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Не видим причин, по которым члены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могут отказать ему в поддержке. Разве только если прекращение огня и остановка этого нового витка насилия в их планы вообще не входит. 안보리는 지난 18일에도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했지만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스라엘의 자위권 언급이 없는 결의안 초안에 실망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이번 전쟁과 관련해 아무런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안보리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자신의 발언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돼 충격적이라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I have condemned unequivocally the horrifying and unprecedented 7 October acts of terror by Hamas in Israel. 앞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하마스의 공격이 아무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이스라엘은 유엔 사무총장이 테러를 옹호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확전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각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안보리는 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기술주 급락 여파로 우리 증시와 환율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 송치된 카카오그룹주도 타격이 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우리 증시가 개장부터 크게 휘청였는데 결국 힘을 쓰지 못한 채 마감했죠. 네, 간밤 뉴욕 증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와 코스닥이 낙폭을 키운 채로 장을 닫았습니다. 코스피 종가는 어제보다 2.71% 내린 2299.08, 코스닥 종가는 3.5% 내린 743.85였는데요. 코스피가 2300선을 밑돈 건 지난 1월 6일 2289.97로 장을 마친 이후 10달 만입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중동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흔들리던 코스피는 지난 20일 7개월 만에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며 2,300선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영풍재지와 대양금속은 오늘 거래 재개 직후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영풍재지는 가격 제한폭인 23,750원까지 29.94% 떨어졌고 영풍재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도 곧장 30% 곤두박질했습니다. 영풍재지 종목에서 5천억 원 가까이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 주가도 어제보다 3% 이상 내린 78,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터주들 역시 연예인들의 이딴 마약 투약 의혹 악재에 종일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카카오는 악재가 하나 더 있었죠. 금감원이 시세 조정 혐의로 결국 법인까지 검찰에 송치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 오전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를 비롯한 직원 3명과 카카오 엔터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의 송치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금감원에서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카카오 법인과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정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시사한 대로 카카오 법인까지 법적 처벌 기로에 놓이게 되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는데요. 카카오는 3.34% 하락한 37,650원에 장을 마치며 다시 종가가 37,000원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 4.60%, 카카오페이는 마이너스 5.15%로 낙폭이 더 컸습니다. 사건 송치와 관련해서 카카오에서는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출과 민간 소비가 직전 분기보다 늘면서 지난 3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은 0.6%로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 연속 성장세지만 앞서 한은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7% 정도 돼야 올해 1.4%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던 만큼 올해 성장률 1.4% 성장을 장담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국내 총소득은 2.5%로 실질 국내 총생산을 웃돌았습니다. 올해 김장에 쓰이는 가을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5%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배추를 심는 시기에 배추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 13,152헥타르로 지난해보다 5.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습니다. 파종기 무 가격 하락 여파로 가을 무 재배 면적도 6,026헥타르로 지난해보다 5% 줄었습니다.
네, 희생자 159명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흘 뒤면 꼭 1년을 맞습니다.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추모 공간이 공개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홍성 기자. 네, 서울 이태원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추모 공간을 찾고 있습니까? 네, 오늘 처음 공개됐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추모 공간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치된 추모 공간물들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이 시작되는 입구 바닥엔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뒀습니다. 나머지 추모 설치물들은 제 뒤편에 보이는 표지판과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참사가 좁은 골목에서 일어났던 만큼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설치물들을 벽 쪽 가장 가까이에 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앞선 표지판을 보면요.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사가 일어난 10월 29일을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바로 옆에는 게시판 3개가 연달아 있습니다. 12구 참사에 대한 설명과 시민들이 직접 적은 추모 메시지, 그리고 사진 등이 담겼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적혀 있는 문구도 눈에 띄는데요. 이태원 참사로 여러 국적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이들이 사용했던 14개 언어로 그날의 밤을 기억하는 모두의 오늘이 안녕하기를 바란다는 문장을 번역했습니다. 추모 설치물을 둘러봤던 유족과 시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기억과 애도에 더해 안전의 공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저희 유가족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참사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사건 안 있게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공개된 추모 설치물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가 힘을 모아 조성했습니다. 유가족과 참사 생존자뿐만 아니라 상인 등 시민들도 함께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게시판 내용은 시민들과 소통을 거쳐 2달마다 교체될 예정입니다. 유족 등은 추모 설치물은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 공간을 중간 정비하는 성격이라며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돼 추모 공간이 최종 조성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형태로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역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네, 이렇게 이태원역 추모 현장 먼저 보셨는데 관련 수사는 어디까지 어떻게 진전되고 있을까요? 참사 당시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검찰은 참사 1주기를 눈앞에 둔 지금까지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데 실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9명의 국민이 희생된 이 참담한 사태에서 그 어느 누가 책임을 질 리가 없고 책임도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지휘부가 바뀐 서울 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재편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참사 발생에 책임이 있는 피의자 23명을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피의자 가운데 가장 윗선으로 꼽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1년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어디까지 따져 물을 수 있느냐 때문입니다.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참사가 벌어지기 전 가능성을 예견하고 예방과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참사 발생 당시 구체적인 상황 통제가 가능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아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까지 모두 인정돼야 하는 겁니다. 특히 김광호 서울청장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홀한 조치로 인명피해가 커진 책임을 입증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의 판례는 어떨까?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선 현장 지휘관은 물론 총괄 책임자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8년 만인 올해 4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구 전 청장도 현장에는 없었지만 상황실에서 CCTV를 보고 무전까지 들으면서 상황을 챙기고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현장 통제와 사고 예방이 가능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선 얼마 전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구청장 직무대행으로서 퇴근했던 부구청장에게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의 경우 참사 발생 1시간 20여 분 뒤에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첫 보고를 받고 뒤늦게 참사를 인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통제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김광호 서울청장 불기소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올해 안에 기소 여부를 결론짓겠다는 방침 아래 법리 검토와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시민 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참석 여부를 진지하게 논의했지만 야당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라 정치적 모임이라고 판단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행사 참여 외에 다른 방식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태원 참사 1주기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전히 우리에게 잊히지 않는 아픔이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다시 헬로윈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번화가 곳곳에서 특별 점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찰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바로 가짜 경찰복에 대한 단속입니다. 지난해 헬로윈 참사 당시 사고 대응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 일반인의 경찰 코스프레가 거론됐는데요.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현장에서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 보니 구조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찰복장 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발견되는 즉시 판매글을 삭제하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법상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한 복장을 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장을 판매할 때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입어서도 판매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헬로윈 분장을 한 사람들의 지하철 탑승을 제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광저우 철도 당국은 철도 이용객을 놀라게 하는 복장이나 화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장을 지워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일부 지하철역에 아예 화장 제거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내놓은 방안이다,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 있으니 미리 지워야 한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헬로윈 기간이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쿄 시부야구에서는 지난달부터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시부야는 헬로윈 이벤트 장소가 아니라며 아예 방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헬로윈 대목을 겨냥한 여러 축제 마케팅이 이뤄졌던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가 나라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난 이태원 헬로윈 참사에 대한 충격이 크기 때문이겠죠. 지난해 뼈아픈 교훈을 얻은 우리 사회가 이번 헬로윈을 계기로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해져서 다시 한번 안전하게 헬로윈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이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박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 쓴 표현은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연구 주제 선택과 실행, 결과 발표까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직후 박 교수는 취재진을 만나 올바른 판결에 감사하다면서 자신은 강제
연행 당시 일본군의 공식 방침이 아니었을 뿐 강제 연행이 당시 일본군의 공식 방침이 아니었을 뿐 강제 연행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라면서 책을 정확히 읽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곽 전 의원을 9시간 반 동안 조사하면서 아들 병채 씨와 경제 공동체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황을 추궁했지만 곽 전 의원은 별도의 서면 의견서로 내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또 검찰이 확보한 추가 증거를 모두 부인하며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오는 12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곽 전 의원 부자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또 결혼할 예정이었던 전청조 씨가 남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여성 전청조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전 씨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남 씨의 부모가 살고 있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아파트에서 세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안엔 남 씨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성별이 여성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는데 전 씨는 체포된 지 3시간여 만에 기초조사를 마치고 석방됐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 개편 시한을 두고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 교육 상황에서 큰 무리가 없는 대입안으로 학부모들은 70% 이상 찬성한다는 조사도 나왔지만 2025년부터 시작되는 고교 학점제를 무력화하고 특목고 열풍을 부를 거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2028 대입 개편 시한 발표에 이어 전국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내신 5등급제 변경과 고교 전학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 수능 선택 과목 폐지입니다. 심화 수학을 절대평가로 신설할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급감으로 내신 1등급이 너무 적거나 아예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 과목 유불리에 따른 쏠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9등급제를 유지하는 게 사실 너무 가혹하고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하게 변별이 가능하고요. 고교 학점제가 도입돼도 전 과목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병기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내신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신 변별력이 줄면 자연히 학종이나 수능 입시 결과가 좋은 특목고에 학생이 쏠릴 수 있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들으며 진로 적성을 찾는 게 목표인데 상대평가를 하면 적성보단 점수 받기 쉬운 쪽으로 몰릴 거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70%가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개편안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이 아닌 철저히 대입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교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면 학생 간은 물론 학교 간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대학들이 성적 부풀리기를 의심해 내신보다 수능이나 대학별고사에 무게를 두면서 되려 절대평가로 지역과 소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볼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본고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사교육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수능 선택 과목을 없애는 데 대해서도 공정성 제고와 대입 전형 간소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과학계에선 다양한 과학 분야 탐색 기회를 잃고 학업 수준이 떨어지게 될 거라면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내신 절대평가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동감하지만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교 내신 상대평가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 응답자 64%가 찬성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절대평가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내년에 교원 연수를 강화하겠다며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교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파에 대해 심의에 나선 것을 두고 언론노조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류 위원장을 향해 언론 탄압을 멈추고 방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만배 인터뷰 보도 파동 이후에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뉴스타파와 관련해서 가짜뉴스로 권력이 멋대로 낙인 찍고 향후 비판 보도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법적 근거인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정보통신 심의 규정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류일인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앙심을 푸는 정권에 부안해동하여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미세먼지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올가을 첫 중국발 스모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여름에는 없었던 중국발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이고 안개와 겹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에 더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과 충북, 경북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밤사이까지 중국발 스모그가 강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북서풍을 타고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 초미세먼지가 짙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 상층에서 차가운 북풍이 밀려오면서 대기질이 회복될 걸로 보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겹치며 미세먼지의 공습이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 한때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 포천시와 파주시, 연천군 일대에 지름 1cm 이상의 우박이 내려 학교 야외 체육 수업 등에서 차질이 빚어졌다는 제보가 YTN에 이어졌습니다. 다만 우박에 따른 시설물과 인명피해가 소방과 지자체에 접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오늘 법인 카카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엄윤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점심 무렵에 속보가 나왔는데 금감원이 법인 카카오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인 카카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인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배재영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 일부 경영진을 검찰에 넘기기로 한 건데요.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의 범행이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로 진행이 됐고 두 법인 역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18명 가운데 일부만 우선 송치했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거쳐서 추가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송치 소식에 카카오는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카카오 측은 시세 조정이 아니라 정당한 장내 주식 매수였고 김 센터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하나씩 자세히 또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수사라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금감원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경위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연스럽게 애초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SM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싸고 하이브와 카카오의 지분 인수 경쟁이 매우 치열했는데요. 당시 하이브는 SM 주식 주당 12만 원의 공개 매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SM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9만 8천 원대였던 주가가 6일 만에 13원대까지 폭등했습니다. 결국 하이브는 계획대로 지분을 인수하지 못했고 주도권을 카카오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고 이후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 금감원이 서울 남부지검에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금감원 안에 있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남부지검과 공조수사를 하고 있지만 금감원 안에서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자, 특사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특사경이요. 지난 2019년 7월 처음 출범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금융범죄에 한해서는 경찰과 같은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사실 출범 이후에 이렇다 할 존재감은 그렇게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특수통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취임한 이후 분위기가 매우 달라졌습니다. BTS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하이브 직원들을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검찰 수사 못지않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불러내면서 언론에 노출하는 방식엔 이 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건 서울 남부지검이지만 실제로는 이 원장이 비공식 발언을 통해 수사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애초 금감원에 진정을 넣었던 하이브가 인수를 포기하고 카카오와 플랫폼을 협업해서 이뤄낸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필요 이상 수사 규모를 부풀리면서 시장 불안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23일에 김 센터장이 공개 소환이 됐는데 금감원에서 포토라인 설치한 것도 이례적인 장면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포토라인을 검찰이나 경찰에서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감원에서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실제로 금감원 관계자도 이렇게 포토라인을 설치한 게 창립 이래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인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특사경이 벌인 수사에 자신감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23일 이른 오전부터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금감원 정문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습니다. 김 센터장도 포토라인에 서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당시 화면 보겠습니다. 국가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카카오가 창사일이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정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YTN 유튜브 댓글에도 김 센터장에 대한 질문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자, 금감원이 김 센터장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금감원은 김범수 센터장과 일부 경영진이 지난 2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영사와 공모해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대량 보유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애초 금감원이 김 센터장을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신분으로 불렀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인데요. 앞서 지난 8월 금감원은 김 센터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를 분석해보니 카카오 실무진의 휴대전화에서 시세 조정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직원들이 특정 가격 이상으로 주식 매수 주문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긴 것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당수 인수 과정을 주도했던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되면서 김 센터장의 혐의 입증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진은 잇따라서 지금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건데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이기도 한데요. 23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았던 김범수 센터장이 금감원을 다시 나온 건 다음 날 새벽 1시 반쯤입니다. 무려 16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건데요. 그로부터 불과 12시간 뒤 금감원은 또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 센터장의 조사가 있는 다음 날이 금융의 날이라서 이 이복현 원장을 기자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원장을 행사를 마친 뒤에 기자들이 다가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묻기도 전에 먼저 카카오 수사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고 이번 주 안에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실제로 앞서 얘기했듯이 이 원장의 예고대로 카카오 법인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사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일 텐데 아직까지 뭐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복현 원장 말대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카카오가 대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법 처벌법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그리고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를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 카카오의 지분 카카오뱅크의 지분 약 2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로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금융당국의 적격성 충족 명령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지분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새로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건지 그 원인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너무 그동안 문어발식으로 몸집을 키운 게 화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센터장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를 출석해서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했는데요. 당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예, 카카오같이 이렇게 큰 기업은 당연히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도전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은 많은 지원과 육성이 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김 센터장의 말뿐이었습니다. 이후 카카오 계열사는 2021년 2월 105개에서 올해 8월 기준입니다. 144개로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일탈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급격한 사업 팽창에 비해 허술한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아까 사무실에 있던 지금도 나오는데 이모티콘들도 오늘따라 좀 더 눈에 띄는데 자 이런 상황 탓에 애꿎은 투자자들만 울상입니다. 카카오 계열사 주식도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카카오는 물론이고.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주식하기 힘든 장들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때 국민주로 불릴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카카오. 올해 초부터 경영진에 잇따른 사법 리스크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 증권 시장에서 카카오는 어제보다 3.34% 내린 37,65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52주 신저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코스닥 시장의 카카오 게임즈도 어제 종가보다 각각 5.15%, 1.48% 하락 마감했습니다.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불거진 카카오뱅크도 무려 4% 넘게 빠지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아무튼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카카오. 오늘 법인 카카오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제부 엄윤주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40대 백인 남성으로 현지 경찰 당국은 공개 수배령을 내리고 쫓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용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에서 집단 총기 난사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현지 시간 25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최소 22명이 숨지고 50명에서 최대 60명이 다쳤다고 CNN과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부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날 총기 난사는 식당과 볼링장 등 가족 단위 시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초 월마차에서도 총격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통센터가 폐쇄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곳에선 피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상을 입은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지역 병원도 환자 수용을 위해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된 한국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용의자는 붙잡혔습니까? 네, 아직 체포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로 40살 로버트 카드라는 이름의 백인 남성을 특정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이 남성의 사진을 SNS에 공개하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용의자의 범행 당시 사진을 보면 갈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소총을 겨눈 채 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용의자가 타고 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SUV 차량도 함께 공개했는데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루이스턴 시청 건물 인근에서 이 차량이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일단 테러리즘의 초기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미 육군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받은 총기 교관이며 최근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용의자가 잡힐 때까지 모든 주민에게 출입문을 잠그고 집에 머물라며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또 각 상점과 업체들에도 일시 폐쇄령이 발동돼 문을 닫았고 각 학교들도 이튿날 수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루이스턴은 메인주 제2의 도시로 인구는 약 3만 6천 명의 소도시입니다. 미국 메인주 자넷 밀스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현지 주민들의 수사 당국 지시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연방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사건 수사를 위해 메인주 치안 당국과 협조할 것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말고 수상한 사람에 대해 즉각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에 공화당 소속 4선 의원인 친트럼프계 마이크 존슨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 공백에 따른 하원 파행이 22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Therefore, the Honorable Mike Johnson of the state of Louisiana, having received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is duly elected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or the 118th Congress. 공화당 4선 존슨 의원이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 재석 의원 429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 220명 전원의 지지를 얻어 하원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앞서 세 차례나 하원의장 선출을 무산시켰던 당내 초강경파의 반대를 극복한 겁니다. 존슨 의장은 취임 연설에서 의회에 대해 무너진 미국인 신뢰를 재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And we have a challenge before us right now to rebuild and restore that trust. 나아가 위험에 빠진 세계는 강력한 미국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자유의 횃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에서 우리의 위대한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며 이스라엘 지원안을 첫 안건으로 못 박았습니다. The first bill that I'm going to bring to this floor in just a little while will be in support of our dear friend Israel, and we're overdue in getting that done. 변호사 출신인 존슨 의장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친트럼프 의원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존슨 의장에 대한 지지와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I just want to congratulate Mike Johnson. He will be a great Speaker of the House, and we were very happy to help. I've known him for a long time. He's a tremendous leader. 존슨 의장은 2020년 대선 결과 인준에 반대했고 낙태와 우크라이나 원조에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존슨 의장 취임으로 지난 3일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 해임 이후 3주 넘게 이어진 하원 마비 사태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원은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긴급 안보 예산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달 중순 임시 예산 기한 종료에 앞서 내년 회계연도 예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를 만나 양국 관계 개선 신호를 보냈습니다. 워싱턴으로 날아간 왕이 외교부장은 27일 바이든 대통령을 예방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직접 조율할 거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중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본거지이자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입니다. 시 주석은 38년 전 첫 미국 방문지가 캘리포니아였다고 운을 떼며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我们可以在各个方面都努力去推动中美关系的发展。 회담에 동석한 왕이 외교부장은 이튿날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의 11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일정과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시 주석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미국도 29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방대화 샹산 포럼에 부차관복급을 대표로 파견합니다. 리상푸 국방부장 해임 직후 열리는 행사지만 미중 군사 채널 복원 기대감은 되려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던 리 부장의 낙마로 양국 군사 접촉의 장애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We will continue to seek opportunities to keep those lines of communication open to prevent potential miscalculation. 무역 갈등이 불거진 뒤 6년 만에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대거 구입한 것도 청신호로 읽힙니다. 다만 미중 전략 경쟁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지난해 11월처럼 단순 만남을 위한 만남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가운데 러시아가 대규모 보복 행동력을 가할 수 있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 상원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철회를 의결한 날에 실시돼서 긴장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을 통해 공개된 훈련 장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훈련을 직접 지휘합니다. Уважаемые товарищи, добрый день. Давайте приступим к работе. Пожалуйста, слово Сергею Кужегетовичу Шойгу.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지휘 아래 러시아군의 훈련이 진행된다면서 훈련의 목적을 밝힙니다. в ходе которой будут отработаны задачи нанесения массированного ядерного удар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наступательными силами в ответ на ядерный удар противника. 러시아군은 지상, 해상, 공중 등 전방위에서 핵 억지력 훈련을 수행했다면서 훈련 중에 실제 미사일의 발사도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 장면이 나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시네바 탄도미사일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Tu-95 장거리 폭격기의 이륙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 상원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을 철회하기로 의결한 지 몇 시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면 러시아의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철회가 확정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내년에 새로운 군단과 사단 등을 창설할 계획이라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내년도 러시아군 계약군인 모집 관련 회의에서 내년에 1개 군단과 7개 사단, 1개 해군 전단 등을 창설할 계획이라면서 푸틴 대통령도 내년에 계약군인 충원 작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초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115만 명인 전체 병력 규모를 15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10월 안에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를 시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우리 대통령실은 이달 안에 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YTN에 출연해 발사 시기가 늦춰질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어차피 쏜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 경우 북한 감시 정찰 자산이 새로 생겨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실장은 우리는 9.19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이 공중에 뜨지 못하고 땅에 있어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우주 비행사 3명을 태운 선저우 17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선저우 17호는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1시 13분 깐수성 주치안 위성 발사 센터에서 운반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선저우 17호에 탑승한 우주인 3명은 중국이 자체 건설한 우주 정거장 텐궁에 도킹한 뒤 기존 비행사들과 임무를 교대합니다. 강원 지역의 최대 한우 주산지이자 한우 농가가 밀집해 있는 강원도 횡성에서도 소 럼피스킨 병이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어제 오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소재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한 마리가 고열과 피부 결정 등 소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장주는 재검사를 요청한 상태로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한우를 모두 매몰 처분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횡성 지역은 고급 한우 브랜드인 횡성 한우로 유명한 곳으로 현재 1,300여 농가가 한우와 젖소 등 6만 2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첫 발생한 지 7일째인 오늘 횡성을 포함해서 4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는 지금까지 모두 42곳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가 럼피스킨병 유입 차단을 위해 지역 내 소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0시부터 제주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4만 2천여 마리는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장 간의 거래와 도축, 출하 차량 등에 의한 럼피스킨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65세 이상 노인의 90%가 공적 또 사적 모든 연금을 합해도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6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 불과한 건데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적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11개 공적 사적 연금을 포괄한 통계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어떤 연금이라도 1개 이상 받는 경우가 90.1%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1인 최저 생계비 109만 6천 원의 55% 수준입니다. 수급자 10명 가운데 9명이 100만 원도 못 받았고 5명 가운데 1명은 25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여성의 수급액은 남성의 57% 수준이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액이 적어서 80세 이상 월 평균 수령액은 47만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연금을 2개 이상 받는 수급자가 34.4%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만 받는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률은 높은데 이제 수급 금액은 기초연금만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청장년층도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18세 이상 59세 이하 내국인 가운데 2개 이상 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32%에 그쳤습니다. 특히 집 없는 청장년 4명 가운데 1명은 가입한 연금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세제 혜택 쪽으로 좀 개선을 해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세제 혜택 한도를 상향한다든가 이런 것들 사실 저소득층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그 연금 보험료 납입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곧 노후층으로 편입되는 세대를 위해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교육 역량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여건이 되는 의대부터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학교육 점검반이 신설됩니다. 증원을 앞두고 의대마다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의 증원 여력에 맞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반영하고 인프라가 추가로 갖춰지는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의학교육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사와 점검은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날을 세우는 의료계를 달랠 정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 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조사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고 앞당겨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필수 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자금, 지자체의 지원,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없이는 증원의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더 다양한 이해 주체가 의료인력 확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식 내에 의사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구조는 또 의사단체와는 별도의 정부 논의 채널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의대 정원은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증원의 총 규모가 정해지면 2025학년도에 반영되는 대학별 정원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규 시즌 4위 팀 NC가 강윈권 감독의 절묘한 용인수를 앞세워 쾌주의 4연승으로 가을 야구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일간의 휴식을 보장받은 선수들은 플레이오프 상대가 강팀 KT지만 다시 한번 업셋을 기대하며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NC의 가을 야구 상승세가 거침없습니다. 두산을 가볍게 넘은 데 이어 3위 SSG마저 3연승으로 격파하면서 플레이오프 티켓을 손에 넣은 공룡군단. 에이스 패디가 부상으로 비운 자리를 신민혁 등 토종 선발 투수들이 어렵게 지키는 가운데 이재학과 김영규, 유진욱, 이용찬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이 톱니바퀴처럼 효과적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서호철과 김형준, 김주원의 깜짝 활약에 이어 중심 타자 마틴의 방망이가 폭발하는 등 공수조화가 신바람 연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3승을 해서 이제 조금 시간을 저희가 벌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선수들이 잘 준비해서 수원 가서 좋은 경기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권 감독의 불펜 활용과 적절한 선수 교체 타이밍도 NC 연승 행진의 원동력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 요정 김성욱의 대타 기용이나 김형준에게 과감히 안방을 맡긴 사령탑의 믿음에 젊은 선수들이 부응하고 있는 겁니다. 강인권 감독의 성공적인 용병술은 남은 가을 야구 결과에 관계없이 그의 주가를 충분히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지금의 상승세만 잘 이어간다면 또 좋은 경기, 또 KT랑 멋있는 경기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즌 전 양의지 등 FA 선수들이 대거 팀을 이탈하면서 최하위권으로 분류됐지만 정규 시즌 4위에 이어 포스트 시즌 무패를 달리고 있는 NC. 에이스 패디의 복귀와 함께 자신감으로 무장한 NC의 가을 야구 목표가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야구 KT의 중심 타자 강백호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플레이오프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백호는 오늘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진행한 자체 평가전에서 타격을 하다 오른쪽 옆구리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강백호의 근육이 찢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이번 포스트 시즌엔 출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밤까지 서쪽 지방에는 5에서 40mm, 내일 강원 영동에는 최고 6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비구름 뒤를 따라서 중국발 스모그도 유입되겠는데요. 서쪽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8도, 대전이 9도, 광주는 11도, 대구는 1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전이 18도, 대구도 19도, 부산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